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과 마트, 학교가 가까워 생활하기에 매우 편리한 지역이었지요. 그 아파트는 평범한 30평대였지만 집값은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값이 오른 건지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지금이 매도 타이밍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면서 저희 부부도 자연스럽게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었고 몸 상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위장이 약해지고 어깨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그 무렵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쉬면서 살면 어떨까?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퇴직도 앞두고 있었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했기에 도심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강원도 전원주택 매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디 정원과 숲이 이어진 그 집은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가격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였고 서울 집을 팔면 넉넉하게 정착이 가능했습니다. 결정은 의외로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짐을 줄여 15톤 이사 트럭에 인생을 실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행복해야 해요. 후회는 없죠?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울리던지요. 한편으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어딘가에서 서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시골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딴 상추를 아침 식탁에 올려 먹는 그 생활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이상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저희에게 시골의 고요함은 어느 순간부터 불안의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밤이면 창밖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막 속에 눌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고 저는 점점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귀촌 초기에 느꼈던 설렘은 생각보다 금방 사라졌습니다. 생활의 틀이 바뀌고 인간관계도 달라지면서 익숙함이라는 것이 하나씩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골의 하루는 느리게 흘러갑니다. 도시에서의 분 단위 일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침엔 닭 울음소리로 잠에서 깨고 점심 무렵이 되면 마을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 느림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고요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과의 거리였습니다. 서울에선 매일같이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벼운 인사라도 나눌 수 있었고 가끔 동네 카페에서 마주친 이웃과 짧은 수다를 떨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웃들과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멀었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조차 달랐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마을 어르신들이 김치를 나눠주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때는 감사했고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어딘가 어긋나는 지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구먼. 농사도 못 지으면서 뭐하러 내려왔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참을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혼자만 이방인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행사나 모임에 한두 번 참석했지만 대화 주제는 대부분 누가 논밭을 팔았는지, 어느 집 소가 새끼를 낳았는지, 혹은 예전 이장 이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대화에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더 심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 차를 마시고 영화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여기서는 그럴 대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적막함이 아내를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우울증 초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차로 1시간 거리. 그것도 시내 병원이 아니라 진료 과목도 제한적인 보건소뿐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사람과의 단절은 그 어떤 자연보다도 저희를 지치게 했습니다. 밤마다 우린 정말 잘한 선택일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평화로운 시골이라는 환상이 현실의 외로움과 맞서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귀촌을 결정할 당시 저희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넉넉하진 않아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조금만 아끼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어차피 시골에선 돈 쓸 일이 많지 않으리라 여겼고 생활비도 서울보단 훨씬 덜 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먼저 집을 매입한 직후 예상치 못한 리모델링 비용이 들었습니다. 배수관이 노후되어 곰팡이가 피었고 지붕에 누수가 생겨 목수와 방수공을 불러야 했습니다. 전원주택은 관리가 생명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비용이 3천만 원이 넘을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난방비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엔 화목 보일러를 사용해야 했는데 장작값이 생각보다 비쌌고 무엇보다 나무를 나르고 불을 피우는 일이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 버거운 노동이었습니다. 이러려고 도시를 떠난 게 아닌데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생활비 외에도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이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입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퇴직 직후에도 간간히 프리랜서 일이나 자문 요청이 들어와 수입이 조금이나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공장도 없고 알바 자리는 마트나 편의점인데 그마저도 젊은 사람들 몫이었습니다. 한 번은 농협에 가서 계절 일손 알바를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도시분이시라 힘드실 텐데요. 농기계 다룰 줄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시골의 자급자족 삶이 결국 경제적 무능력으로 자신을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아내 역시 서울에서는 문화센터 강사로 일하며 나름 활기를 유지했지만 이곳에서는 수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고립된 채 수입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은퇴한 노부부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워졌고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 매번 부부 회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귀촌이 점점 불안이라는 그림자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귀촌을 결정할 당시 자녀들은 저희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두 분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는데 이제는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었지요. 그 말에 힘을 얻고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문제였지만 정서적인 거리 역시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딸아이는 서울 강남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엄마, 너무 멀어서 당일치기로는 힘들어요. 다음에 휴가 때 한번 갈게요. 그 말이 점점 습관처럼 들렸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딸이 시골로 내려오면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해 먹고 동네 구경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요. 여기 좀 너무 조용해요. 차도 없고 카페도 없고. 그 말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꿈꾼 평화로운 삶이 자녀 세대에겐 답답하고 고립된 공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리감은 서로의 일상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딸과의 소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에 많이 상심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으면 가끔이라도 얼굴 보면서 얘기했을 텐데, 이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말을 할 때면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 저도 어느새 서울의 풍경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소리, 횡단보도 앞의 붐빔, 가끔 들렀던 단골 국밥집, 저녁 무렵 아파트 단지에서 들리던 아이들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 있었던 생활의 온기가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 친구들의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면서 그 소외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야, 너 시골 간 이후로 얼굴 보기가 힘들다. 다시 올라오면 연락 줘. 밥이나 같이 먹자. 그 말에 웃어 넘겼지만 속으론 정말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한켠엔 귀촌이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와 진지하게 서울로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왔습니다. 귀촌 이후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했던 건 저희 부부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 고요한 시골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새로운 환경을 배워가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 장터에 함께 가고 밤이면 별을 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했던 그 일상은 서로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문화센터, 교회, 친구 모임 등을 통해 자기만의 공간과 관계망이 있었지만 시골에서는 그런 활동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답답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 아내는 자주 그런 말을 꺼냈고 저는 최대한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시골 생활에도 나름의 평온이 있었습니다. 대신 아내는 그 평온을 정체와 고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인식 차이가 점점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골에선 뭘 해야 하루가 지나가는 거야? 당신은 왜 자꾸 불만이야?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되었고 말이 오갈수록 눈빛조차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서울에 좀 다녀올게요. 딸도 보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이 뭐라고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섭섭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 둘이 아닌 건가 하는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아내는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전엔 단 한 번도 아내가 집을 비운 날을 그토록 깊이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퍼지는 적막, 식탁 위에 놓인 두 사람분의 식기, 텅 빈 침대 한 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환경이 아닌 삶의 온기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온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내는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얼굴엔 어딘가 모르게 벗어남에 대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주었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 생활이 그녀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걸까? 서울로 떠난 아내는 딸아이와 지내며 오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전 단골 미용실에도 들렀다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문자엔 웃는 이모티콘이 늘었습니다. 나 나중에 한 번쯤은 서울에서 잠깐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인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덜컥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시골의 고요보다 도시의 분주함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아졌고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선 내 시간이 자꾸 멈추는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간절한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귀촌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논의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기가 좋아요? 정말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겨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자니 집값이 이미 너무 올라버렸고 다시 정착하려면 많은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곳에 남는다면 아내의 웃음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이 우리 대화의 끝이 아니라 처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귀촌 이후 처음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놓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작정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집은 매도했고 서울의 집값은 그 사이 더욱 올라 있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고 해도 전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자산으로는 서울에서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도권 변두리라도 어떨까? 병원, 마트, 대중교통만 가까우면 지금보단 나을지도 몰라.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 생활이 힘든 이유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접근성과 소통의 부재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이건 너무 낡았고, 여긴 교통이 안 좋고, 저긴 병원이 너무 멀어요. 매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던 저희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결정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요. 그렇다면 이 시골에서 조금이라도 살기 편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중간지대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주 12회 서울로 다녀올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정리하고 딸의 집 근처에 단기 임대 원룸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서울에 다녀오는 동안 당신은 혼자 괜찮겠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웃을 수만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 역시 작은 변화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읍내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직접 연락해 보았습니다. 독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중장년층 남성 자원봉사자가 귀하네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저희는 조금씩 지금 이곳을 도망쳐야 할 공간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갈 공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빠듯하고 이웃들과의 거리감도 완전히 좁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무조건 버티거나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위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서히 조정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 복귀를 잠정 보류한 이후 저희 부부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기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서서히 삶의 온도를 달궈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는 한 달에 2번 정도 서울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딸아이와 하루 이틀 함께 지내고 친구들과 차 한잔하며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 다녀올 때마다 아내는 훨씬 부드러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끔씩이라도 숨 쉴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에 저는 묵묵히 아내의 가방을 받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저 역시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읍내 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생각보다 제게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중장년 독서 모임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잊고 지냈던 대화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오늘 책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려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만 했던 마을회관 모임에도 가끔은 아내와 함께 나가보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 봐요. 어르신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고 그 말에 저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벽이 허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마음을 열자 이웃들도 조금은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텃밭도 새로 정비해 2-3 종류의 채소만 소량으로 가꾸기로 했고 주말엔 읍내 장터에 나가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점심을 먹는 것이 부부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가끔 서울이 그리워질 때면 휴대폰 앨범을 꺼내 딸아이 사진이나 예전 집 앞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땐 마음 한켠이 저릿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곳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행복이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이 우리 부부를 조금씩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귀촌한 지 어느덧 2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희 부부는 막연한 이상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상향이 아닌
현실 속의 조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때로는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반면 이곳의 삶은 느리고 불편하지만 그 안에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에 잠을 깨고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며 하루의 시작을 준비합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풍경들이 이제는 하루하루를 지탱해주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서울로 다녀온 날이면 그녀는 꼭 이곳 마을 이야기 하나씩을 들려주곤 합니다. 저기 슈퍼 아주머니가 다음에 된장찌개 맛 좀 보라시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크게 관심 없었을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소중한 연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도서관에서의 활동을 이어가며 나름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이 모임이 따뜻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저희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서로의 다른 감정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조금은 더 천천히 함께 가는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내려올 때면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게 우리 동네를 소개해 줍니다. 저기가 우리가 장 보는 곳이고 저쪽 카페는 진짜 조용하고 좋아. 그 말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여길 우리 동네라고 부르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삶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빛깔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물론 후회가 없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인프라, 지인들과의 거리, 익숙한 시스템,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 덕분에 저희 부부는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귀촌 후회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후회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내려왔고 현실은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묻는다면 후회만 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희 부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를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귀촌이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은 어쩌면 도피였는지도 모릅니다. 도시의 삶에 지쳐, 복잡한 관계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서 마치 백지처럼 다시 그리려 했던 시도. 하지만 사람의 삶은 지우개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삶이 남긴 감정, 쌓여온 습관, 익숙한 것들에 대한 의존, 그 모든 것이 저희를 따라왔고 결국 다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귀촌 생활은 처음엔 실패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실패 속에서 다시 배우는 삶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환경은 그리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가끔은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 속에 서로를 지탱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계절이 오든 그 변화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안의 온도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그건 바로 삶의 방향은 정답이 아니라 조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리듬을 조금 늦춰보고 조금 더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천천히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 당신도 어딘가로 떠날까 고민 중이신가요? 혹시라도 지금 이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늦더라도 끝내 우리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